안녕하세요. 저희는 제18기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즈 로또입니다.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즈는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해 범죄 예방, 법질서를 알리고 실천하는 자원봉사단입니다. 오늘 인터뷰의 주제는 현직 변호사분과 알아보는 사이버 스토킹입니다. 사례와 대처 방안 등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고 로또의 인터뷰가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 더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고세영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규원의 파트너 변호사로 민형사 소송 그리고 기업 법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 숭실대학교 법학과에서 겸임교수로 민사소송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요? 일단 쉽게 말하면 스토킹 행위 자체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가지고 발생하는 것을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네, 일반 스토킹과 사이버 스토킹 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단 크게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발생하는 공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반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규율되는 법률을 보자면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간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혹은 요새 많이 발생하는 오픈 카톡방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사건이고,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점이 첫 번째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좀 독특하다는 점입니다. 일반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흔히 면식범이라고 하죠. 면식범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이제 사이버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면식범보다는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비특정인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네,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사이버 스토킹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일단 스토킹 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이제 규율이 되어 있는데, 스토킹 처벌법 위주로 보자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야 됩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일단은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접근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거 이제 반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나 연락을 하는 것이 해당하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연락이나 접근이 나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것은 일단 지방법원의 판례에 따르면은 단순히 두 번의 행위여도 반복적으로 인정이 됐던 사례들이 있고요. 조금 덜 느슨하게 보는 경우에는 이제 꽤나 많은 횟수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있어야지 이게 스토킹 범죄로 인정이 됩니다. 네, 그럼 혹시 사이버 스토킹의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사이버 스토킹 사례로는 각각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에 사실은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혹은 영상을 보내는 것, 사진을 보내는 것, 이러한 행위들이 스토킹 행위에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히 메시지를 보내는 것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개인정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위치 정보 같은 것들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거나 혹은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이것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정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상대방인 것처럼 해서 가장해서 행위하는 것도 사이버 스토킹의 마지막 유형에 해당합니다. 네, 그럼 혹시 변호사 생활을 하시면서 사이버 스토킹 범죄를 다루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사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변호사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크게 유형을 나누자면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연인이었거나 혹은 부부였던 사이에서 이제 헤어지게 되고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대해서 지속적인 연락을 하거나 접근을 하는 경우에,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접촉하는 경우에 사이버 스토킹이 발생했던 경우가 제법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사이버 스토킹의 특징인 비면식범인 경우인데요. 비면식범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에는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아니면 카톡방 중에서도 오픈 카톡방, 서로 참여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오픈 카톡방 같은 경우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게 주요한 사건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버 스토킹 피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은 법원과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걸 토대로 경찰이나 이제 법원이 긴급 응급 조치를 발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잠정 조치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 종류에는 이제 서면으로 경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서면으로 경고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혹은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지 말 것을 서면으로 경고하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사이버 스토킹,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진행이 됐다면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 접촉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안이 좀 심각하다라는 경우에는 전자장치를 가해자에게 부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대한 사건에서는 가해자를 이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사이버 스토킹에는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일단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형량이 제법 강합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되고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자면은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사이버 스토킹으로 인해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체증, 증거를 모으는 활동입니다. 이거는 비단 사이버 스토킹 수사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소송 그리고 수사 절차에서 필요한 것인데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하면은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 혹은 이제 통화 녹취 내용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이제 부재중으로 통화가 많이 와 있는 통화 기록 등을 잘 모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토킹 행위를 당했다라는 점을 잘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특히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비면식범의 경우입니다. 비면식범의 경우에는 나를 사이버 스토킹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부터 이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혹은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지가 정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나 사이버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고소와 이제 신고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메타데이터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메타데이터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정보에 대한 정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그 사진에 내가 사진을 촬영한 날짜의 정보도 남게 되고 사진을 촬영한 위치 정보도 남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타데이터의 종류인데 이제 사이버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메타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언제 메시지를 받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IP가 무엇인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정보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상 각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들에게 3개월의 보관 의무만 발생을 합니다. 3개월이 지나서 내가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한다면 메타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없고 메타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다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상대방의 IP 주소 등을 특정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피해 증거를 많이 모았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서 수사가 개시되지 않고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3개월의 기간이 내가 신고를 하거나 고소할 때까지의 기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3개월의 기간은 내가 서버 관리자로부터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인데 수사기관이 이것을 진행을 하는데요. 수사기관도 고소가 접수되거나 신고가 접수되고 바로 사건을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 너무 임박해서 사건을 신고하거나 진행하는 것은 이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위험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3개월에 임박해가지고 신고를 진행할 때 혹은 고소를 대리할 때는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제법 많았어서 이 점을 유의하시고 법적인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세현 변호사님과 함께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준법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로또의 SNS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